지금 바다 위에서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건 이 충격적인 숫자 하나에서 시작됐죠. 과연 이 숫자에 어떤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0억 원에 달하는 이 금액이 지금 전 세계 해운업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돈일까요? 이게 뭐냐면요. 놀랍게도 미국이 중국산 배가 자기네 항구에 딱 한 번 들어올 때마다 내라고 하는 입항료라는 겁니다. 정말 상상 추월이죠. 중국 해운업을 그냥 뿌리채 흔들겠다는 그야말로 엄청난 계획인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금액을 내건 걸까요? 미국이랑 중국, 대체 바다 위에서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게임을 시작한 걸까요? 자, 이 어마어마한 금액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중국이 어떻게 지금의 이 바다의 제국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비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중국의 거대한 배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죠. 근데 그 배들을 띄운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어요. 바로 국가가 만든 일종의 비밀 항구,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있는 어마어마한 지원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요, 중국의 전략은 그냥 돈 좀 줄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직접 보조금을 주는 건 기본이고 국영은행이 나서서 돈을 빌려주고 심지어는 기업들을 합쳐버리기까지. 이건 뭐 국가가 나서서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010년부터 딱 8년 동안 무려 1,3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0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보조금은요, 전체의 4%도 안 돼요. 핵심은 바로 국가가 직접 움직이는 금융. 그러니까 1,27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대출과 투자,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쓰는 카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현금을 쥐어주기도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국영은행을 통해서 거의 무제한으로, 그것도 아주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거기다 아예 거대한 국영 기업들을 하나로 합쳐서 누구도 덤빌 수 없는 절대 강자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국가 자금의 바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파도를 만들어냈는지 그 금융 도구들을 하나씩 한번 까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폐선 후 신조선 건조 정책인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낡은 배를 갖다 버리면 새 배를 거의 거저로 살 수 있게 정부가 돈을 대준 거예요. 아니 이러는데 어떤 회사가 배를 안 바꾸겠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중국 배들의 평균 나이가 확 젊어지는 게 보이죠. 중국의 함대가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대대적으로 새 것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는 엄청난 기회였어요. 기존의 강자였던 유럽은행들이 해운금융 시장에서 주춤하니까 그 틈을 중국 국영은행들이 정말 무섭게 파고든 거죠. 보세요. 2008년에는 상위 5위 안에 중국은행이 하나도 없었는데 딱 10년 만에 두 곳이나 차지해버렸잖아요. 이건 뭐 판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이 차트를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중국의 해운금융은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하는데 미국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잖아요. 이건 단순히 빈자리를 차지한 수준을 넘어서 아예 시장의 주인이 바뀐 사건입니다. 자, 그럼 중국이 이렇게까지 해서 바다를 장악한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해군 전략가 마한이 이런 말을 했죠. 바다의 가장 큰 이익은 상업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랑 군사적 가치는 뗄 수 없다는 건데 이게 지금 중국의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상업적인 해운 능력이 곧 군사적인 힘과 직결되는 거죠. 중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단순히 배가 많다는 게 아니에요. 배를 만드는 조선소, 그 배에 실는 컨테이너, 또 그 컨테이너를 내리는 거대한 크레인, 그리고 이 모든 게 움직이는 항구까지. 그러니까 해상 물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실상 모든 걸 중국이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코스코 같은 거대 국영 기업들은요, 평소에는 그냥 물건 나르는 상선이지만 비상시에는 거대한 군수 보급선으로 바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항구에 깔린 이 중국의 네트워크가 물류 정보는 물론이고 군사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는 거죠. 상업과 군사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중국의 거대한 그림에 대해서 미국은 그럼 어떻게 맞서고 있을까요? 두 나라의 전략을 비교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차이가 보입니다. 두 나라의 전략은 정말 정반대예요. 미국은 너희 불공정하게 장사했잖아 하면서 높은 수수료랑 관세라는 벽을 세우고 있죠. 반면에 중국은 우리랑 같이 성장하자 하면서 무관세 정책 같은 다리를 놓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아프리카나 중동, 남미처럼 소위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개발도상국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어요. 경제협력이라는 당근을 주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외교적으로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미국이 관세라는 벽을 쌓을 때 중국은 아프리카 53개국에 무관세라는 다리를 놓아줍니다. 또 미국이 특정 분쟁에 직접 개입할 때 중국은 가자 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보내면서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는 당신들 편이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외교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얘기가 우리랑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의 가격이 달라지고 전 세계 무역의 흐름이 바뀌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까지 완전히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중국이 이렇게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는데도 사실 이 차트를 보면 아프리카가 중국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도 안 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중국의 아프리카 전략은 당장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까는 거대한 지정학적 포석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벽을 쌓고 있고 중국은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대결 속에서 미래 바다의 주인은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그 바다 위에서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